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오늘 반은혜입니다. 이틀 전 한덕수 국무총리가 묻지마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총리 담화문을 발표했는데요. 핵심은 의무경찰제의 부활이었습니다. 그런데 발표 하루 만에 한 발 물러섰습니다. 필요하면 의경제 도입도 검토하겠다는 취지였다, 이렇게 후퇴한 건데요. 국무총리실은 현 경찰 인력 배치를 대폭 조정해 현장 중심으로 재배치하고 경찰의 최우선 업무를 치안 활동에 주력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의무경찰제 도입은 경찰 인력 재배치 이후 필요하다면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적극 도입에서 하루 만에 필요시 검토로 물러선 건데요. 의무경찰제 재도입에 대한 비판이 잇따르자 사실상 백지화 수순에 들어간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면 말고 정부 정책이 가벼워도 너무 가볍습니다. 8월 25일 금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차도 그렇고 가전도 바꿀 때가 됐는데 좋은 방법이 없을까? 있습니다. 이 모든 혜택을 KG 모빌리티에서 토레스 탄생 1주년 기념 특별 한정 차량 구매 시 빔 프로젝터, 건조기, 식기세척기, 로봇 청소기 중 하나를 추가 증정. 그리고 선수율 없는 무이자 혜택도. 8월 토레스 구매의 최고의 기회, 지금 KG 모빌리티 전 시장에서. 파견 아닙니다. 우리 나이엔 재산 물려주는 게 걱정이죠. 이럴 땐 상속을 내 뜻대로. 하나은행 리빙 트러스트. 10년 이상의 신탁 노하우, 전문가의 맞춤 상속 설계. 원금 손실에 유의하시고 투자 전 설명을 청취하세요. 하나 리빙 트러스트를 검색해보세요. 한 번에 합격! 해커스로 가자! 해커스 공무원 합격! 해커스 공인중개사 합격! 해커스 세무회계도 합격! 한 번에 합격! 해커스 한 번에 합격! 해커스. 8월 25일 금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일부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하는 시간이죠. 한 주간의 시사 이슈를 진단해 봅니다. 최진봉의 시사 포커스 잠시 후에 만나보겠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오늘 안동시 와룡면에서 푸크 축제가 열렸답니다. 잠시 후 푸크 축제 보존회 권영 회장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어서 과거의 정치사에서부터 현재의 정치 현안까지 지옥의 눈으로 바라보는 천용길의 정치 TMI 뉴스민 천용길 편집장과 함께합니다. 라디오 오늘 생방송 놓치신 분들은 유튜브로도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최진봉의 시사포커스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시작했는데요. 일본의 오염수 방류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일본의 오염수 방류는 대단히 무책임한,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자국의 그 원자료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그러니까 태평양 연안 국가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바다에 오염수를 방류를 한다. 이 자체가 대단히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 뭐 아시겠지만 중국이라든지 태평양 연안국도 모두 다 동의하는 게 아니에요. 중국, 러시아는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고요. 홍콩도 반대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국제사회 동의도 없는 상태에서 본인들이 그런 행동을 하는 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고요. 더더욱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게,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고 분명한 입장을 표시하지 않고 반대 입장을 얘기하지 않은 것도 저는 대단히 이해가 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도 불안해하고, 또 이것이 지금 30년 계획인데 어제 일본의 보도를 보면 이게 30년이 아니라 40년, 50년 동안도 방류가 될 수 있다. 이런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책임하게도 일본의 이런 방류에 대해서 반대 입장, 또 차후에 있을 여러 가지 위험성에 대한 경고,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발언도 하지 않는 그런 우리 정부의 태도도 사실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결국 이거는 이제 뭐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이후에 오는 우리 어린 아이들의 세대, 우리 자녀들의 세대에도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고, 한 번 방류가 되면 이걸 되돌릴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문제를 이렇게 자국의 어떤 경제적 이익 하나만 보고 일본이 행동하는 것도 문제고, 그걸 전혀 반대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방치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우리 정부의 태도도 대단히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본은 너무나 무책임한 행동이고 정부도 명확하고 분명한 행동 입장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도 너무 실망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여야 정치권의 반응도 달라요. 여당은 야권이 괴담으로 어민 피해를 키우고 있다. 야당은 용산 대통령실 앞까지 행진하면서 대통령과 정부가 무책임한 모습을 보인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여당이 괴담이다 자꾸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이해를 못하겠어요. 괴담이라고 하는 거는요 전혀 근거 없이 그냥 어떤 말을 만들어 가지고 위험성을 뭐 이렇게 포장하고 이런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일본의 오염수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국도 반대를 하고 있고요. 홍콩도 반대를 하고 있고요. 태평양 연안국들 중에 일부는 뭐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또 일부는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원자력 전문가들이나 아니면 전문가들 원자력 관련된 시민사회단체 그린피스 이런 데도 반대를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분명히. 그분들은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반대를 하는 거예요. 물론 찬성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걸 부인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게 괴담입니까? 예를 들면 찬성과 반대가 의견이 있으면 그걸 둘 다 얘기해야 되는 거죠. 우려가 있으면 우려를 얘기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거는요. 그리고 이 오염수 방류 같은 경우는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기 때문에 1%의 위험성만 존재하거나 의혹이 있다고 하면 저는 방류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100% 안전하다는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위험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괴담이라고 그렇게 몰아붙이는 게 과연 정당한 태도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니 국민의힘은 무슨 근거로 괴담이라고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고요. IAEA도 본인들의 조사 결과서가 본인들의 책임이 있는 게 아니고 이 책임은 도쿄전력이 있다라고 분명히 IAEA 보고서에 기록을 해놨지 않습니까? 그리고 IAEA가 모든 환경을 다 조사했다고 저는 보지 않아요. 예를 들면 100번 양보해서 IAEA의 주장이 맞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핵물질, 핵종이라고 얘기하죠. 오염된 오염수에 포함되어 있는 핵종 중에 3중 수소가 갖고 있는 위험성이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면 안전한 수준이다. 이 정도 발표해 있는 건데요. 그것이 30년 아니 40년 50년 동안 바다에 풀리고 그리고 나서 그 바다에서 살고 있는 물고기나 해조류나 이런 부분들이 그걸 섭취하게 되고 그걸 우리가 20년 30년 동안 계속 반복해서 먹었을 때 우리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위험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걸 괴담이라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정부는 그렇게 입장을 낼 게 아니고 이거 해명을 하고 설득을 해야죠. 근거를 가지고서. 거기에 대한 조사가 하나도 없고 IAEA 조사 딸랑 조사 하나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서 신체에 미치는 영향이나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축적될 때 올 수 있는 어떤 위험성 이런 부분들은 전혀 아직 조사도 안 됐고 검증도 안 된 상태에서 무작정 반대하면 무작정 다 괴담이라고 얘기하는 거 이런 부분은 저는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무작정 괴담이라고 하는 건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국민들은 정말 불안한데요. 어민과 수산업 피해도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일본 정부에서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당연하죠. 저는 일본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민주당에서 뭘 얘기했냐면 1차적으로 피해가 생긴 부분을 우리 정부가 일단 보상을 해주고 그리고 구상권 청구를 하자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제 국민의힘은 거기에 뭐 반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책임 다 일본한테 있는 거잖아요. 물론 저는 그래도 우리 정부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정부가 일본이 뭐 방류하는 거 물리적으로 못 막더라도 반대 의견을 명확하게 제시를 했다고 하면 우리 정부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비판적 입장을 안 취할 겁니다. 그런데 일본이 그런 행동을 하는 것에서 우리 정부는 이렇다한 비판을 내지 않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거기에 동조하는 꼴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정부는 과연 책임이 없냐는 거예요. 우리 정부가 강력하게 반대했으면 일본이 이렇게 쉽게 방류를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나라들이 다 반대하고 있고 연안에 있는 나라들이 반대하고 있는데 태평양 연안에 있는 나라들이 좀 일본도 주춤하고 좀 더 시간을 늦췄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뭐 찬성이라 말은 안 했지만 과학적으로 증명됐다. 그럼 뭐 방치하는 듯한 그다음에 뭐 동조하는 듯한 그런 스탠스를 취하니까 일본이 더 적극적으로 방류를 나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일본도 1차적으로 책임 있고 우리 정부에 의해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 정부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또 윤석열 대통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임명을 제가 했는데요. 임명 강행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이동관 지금 위원장 임명이 됐으니까 위원장의 지금까지 나온 여러 가지 얘기들을 보면 학교 폭력 문제 있죠. 그다음에 탈세 문제도 있죠.
그리고 그 건강보험 문제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부인이 1%의 지분을 가지고 대이혼을 하고 거기서 이제 재개발 지역에서 아파트를 구입해서 다시 판매하는 과정에서 이제 많은 이익을 얻었다 이런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다가 이제 방송 장악도 본인이 그 대변인 언론 홍보수석 하면서 국정원을 통해서 방송사들에게 압력을 가한 여러 가지 증거들이 문서로 남아 있습니다. 네. 본인은 몰랐다고 하고 본인은 지시한 적이 없다고 하지만 문서상에 보면 대변인실이나 홍보수석실에 요청해서 자료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대변인이나 홍보수석이 보고를 안 받았다? 그것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런 내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분을 위원장에 임명을 하고 강행을 하고 그다음에 야당이 반대를 해가지고 청문 보고 채택도 안 됐잖아요. 지금 16번째입니다. 네. 1년 정도 됐죠. 1년 한 몇 개월 됐죠. 5월에 있으니까 1년 한 8개월, 1년 3개월 된 거죠. 1년 3개월 동안 청문 보고서 채택 안 된 상태에서 장관으로 임명한 케이스가 16명이에요. 아니 1년 3개월 만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장관을 청문보고 채택도 안 되는데 마음대로 임명해버리는 물론 법적으로 문제가 없죠. 그 말은 국민들이나 여론이나 야당에서 볼 때는 도저히 자질이 안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그냥 늘여붙이고 임명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지 입법부를. 네. 그 이번에 이동관 이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모든 언론 단체들이 다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분이 했던 여러 가지 행적들, MB 정부 때 했던 행적들을 보면 방송 장악, 그리고 그분이 임명되기 전에 김효재 대행이라는 사람이 있으면서 이사들 다 해임시키고, 그 다음에 방심위원장, 방심위 부위원장 해촉시키고,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방송국들의 그 경영 구조, 예컨대면 사장을 교체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이사회 이사들을 지금 바꾸고 있다고 볼 수 있을 텐데,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사람, 또 그런 일들을 했다고 뒤에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임명을 강행한다는 것은 국민의 의사나 국민의 우려를 완전히 무시하는 행동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네. 사실 그 국정원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까 문서. 네. 그러면서 그 당시 MB 정부의 홍보수석실이나 대변인실에 문제가 있다라고 결과가 나온 검찰의 수사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때 수사했던 당사자가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장관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본인들이 수사한 내용에 대해서 언론 탄압 또 언론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을 임명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고요. 이분이 과연 들어와서 언론 자유나 언론의 어떤 자유로운 취재 이런 부분을 보장할 수 있을지 상당히 의문스러운 상황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질문 또 해보겠습니다.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의 항명 혐의를 심의할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첫 회의를 했는데요. 민간이 참여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 한 10여 명 정도의 수사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됐는데 이게 추천한 부서가 어디냐면요. 인권위, 권익위 두 군데 하고요. 네. 외부에 공법학회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 전문가들이 이제 교수들이나 이런 분들이 모여서 만든 학회가 있거든요. 민간학회. 네. 거기서도 추천을 했고요. 소방청 이런 데 추천을 했거든요. 그래서 명단은 밝히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게 명단이 밝혀지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니까. 네. 명단은 공개는 안 했지만 추천 단위가 이렇게 이제 여러 군데다 보니까 또 학회도 들어가 있는 걸 보면 민간인들도 참여한 10여 명의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이 사안을 구속영장 청구할지 수사를 계속할지 하는 부분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질 걸로 보여집니다. 네, 박대령 측에서는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밝혔을까요? 지금 이제 오늘 첫 회의가 열렸는데 박대령 측에서는 이런 거죠. 수사에 외압이 있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본인이 수사하고 이첩을 했죠, 사실은. 네. 이첩하기 전에 물론 압력은 들어왔다고 지금 본인은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국방부 장관의 자필 결재 서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이첩하려고 했을 때 국방부 차관과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문자나 전화를 통해서 이걸 이첩하지 말라고 압력을 가했다. 그것은 결국 외압이다. 그래서 이첩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첩을 했거든요. 네. 그걸 이제 항명죄로 사실은 지금 박정훈 대령을 기소를 한 거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본인이 공익적 목적을 위해 행동한 것에 대해서 위로부터 압력이 들어와서 그 수사를 방해하고 그 수사를 못하게 막았다. 그래서 본인은 공익 제보자로서 역할을 한 것이다라고 주장을 한 거죠. 네. 다음 질문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민주당이 본회의 의결을 31일까지였던 임시회를 오늘까지로 단축하는 것으로 확정 지었는데요. 네, 이 부분도 얘기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이유는 한 가지예요.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계속되고 있고 아마도 검찰이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라고 하는 통보를 할 것 같은 거죠, 지금. 네. 그런 상황에서 회기 중에 만약에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으라고 통보를 하게 되면 표결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국회법에 보면 국회가 열리고 있는 동안에 국회의원에 대해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으라고 요청했을 때 그걸 그러니까 갈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을 반드시 표결을 통해서 하도록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회기 중에 만약 이게 들어오면 표결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는 뭐라 하냐면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 네. 그러니까 나는 비회기 중에 나한테 영장 청구를 해라. 그럼 내가 직접 나가서 실질심사 받겠다. 이렇게 밝힌 상태거든요. 네. 그게 9월 1일부터는 정기국회가 시작이 돼요. 12월까지. 네. 그럼 계속 국회가 열리게 되니까 그 사이에 9월 이후에 만약에 영장 청구를 하게 되면 결국은 이제 표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고 네. 그래서 그 전에 8월 말에 다음 주가 있지 않습니까? 네. 다음 주 일주일 동안 신청해라. 그럼 내가 실질심사 받겠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임시국회를 일부러 빨리 끝낸 거예요. 그래야 비회기 기간이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제가 볼 때 검찰은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할 거고요. 검찰이 회기 중에 그렇게 영장 청구를 하게 되면 표결을 하게 되고 표결을 하게 되면 민주당 내에 비명, 친명 간의 갈등의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요. 네. 검찰이 그게 노리는 거 아니냐 이런 민주당의 의심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정말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있다 이런 의견이 많은데요. 앞으로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아마 제가 볼 때는 이제 다음 주에 영장 청구를 하라 하더라도 그 검찰은 안 할 거예요. 안 할 걸로 보여지고요. 이제 9월에 아마 할 것 같은데 임시국회는 원래 8월 말까지 하기로 돼 있었는데 일부러 이제 좀 일찍 중단한 거고요. 그리고 다음 일주일 지나면 9월부터 국회가 시작이 되니까 표결에 붙여질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거는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그걸 안 받겠다고 해서 안 해지는 게 아니고 이건 법에 의해서 해야 되는 거라. 표결을 하게 되면 이제 어떤 경우가 나오든 국민의힘과 검찰은 만약에 부결이 나오게 되면 방탄국회라고 공격을 할 거고요. 가결이 나오면 민주당이 이재명을 버렸다. 이렇게 아마 또 공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검찰이나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기 좋은 소재이기 때문에 일부러 이렇게 좀 시간을 늦추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수사가 1년 반 전부터 시작이 됐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오랫동안 끌다가 꼭 이렇게 늦게 영장 청구하는 것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라 민주당 쪽에서는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진봉의 시사포커스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라디오 오늘 1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나에게 딱 맞는 대학, 나에게 꼭 맞춘 대학. 나만의 경쟁력을 원한다면 안동과학대학교로 오라. 시대에 딱 취업중심 실전학과, 학생의 꼭 현장중심 실무교육, 취업에 맞춤, 내 꿈에 맞춤. 나의 드림핏 안동과학대학교. 안녕하세요. 전국민 안전캠페인 홍보대사 오나라입니다. 서두르다가 안전사고 겪은 분들 많죠? 그래서 빨리빨리 하기 전에 5초만 안전습관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에스컬레이터로 뛰어들기 전에 5초만. 멈춘 후에 손잡이 꼭 잡고 타기. 슬금슬금 우회전하기 전에 5초만. 확실히 멈추고 주의 살피기. 이륜차 타기 전에 5초만. 헬멧 확인하고 출발하기. 빨리빨리 하기 전에 5초만 멈추면 모두의 안전이 계속됩니다. 다 함께 시작해볼까요? 나부터 5초만. 5초만. 공익광고 협의회. 다가가 나 속삭이도록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MBC 라디오
라디오 오늘 2부 순서 이슈 오늘입니다. 고된 농사일을 멈추고 잠시 쉬는 날이었다고요? 풋구 먹는 날, 풋꾼날이라고 했다는데요. 오늘 안동시 와룡면에서는 제18회 풋구 축제가 펼쳐졌습니다. 전국에서 유일한 풋구 축제인데요. 안동 풋구 축제 보존회 권영 회장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네, 안녕하세요. 권영입니다. 오늘 하루 많이 바쁘셨죠? 네네. 제18회 안동 풋구축제 열렸는데 많은 분들 함께 하셨나요? 네, 많이 했습니다. 거의 한 1,500명 모집에서 성대히 치렀습니다. 오늘 풋구축제 열고 함께 하신 소감은 어떠실까요? 예, 꿈과 희망이 살아 숨쉬는 풍년의 고장,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친환경 열부흥의 고장, 축복의 땅 와룡면에서 풋구 축제가 열리게 된 것을 자랑스럽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저도 못 가본 게 좀 아쉬울 정도인데 요즘 젊은 세대는 풋굿 이 단어 자체가 좀 생소하거든요. 풋굿이 네네.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풋굿은요, 봄부터 여름까지 열심히 논밭을 내던 호미를 씻어 걸어두고 잠시 쉰다는 뜻으로 호미시시라고도 부르며 지방에 따라서는 백중놀이, 풋구, 모슴살이 등으로 불리기도 하고요. 한자로는 조연이라고 쓰기도 하는 것으로 보아 풋굿은 이라는 말은 아마 풀과 연관이 있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네. 또 풋굿은요, 먹는 날은 모든 마을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고 주민들이 정성껏 마련한 술과 안주, 그리고 떡, 삶은 감자, 옥수수 등을 먹고 마시며 또 씨름, 발씨름, 꼴따먹기라고 있습니다. 풀베기 등 놀이를 즐기고 농락에 맞춰 춤을 추며 하루를 즐기는 날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예로부터 전해져 오는 많은 민속놀이와 축제가 있지만 풋굿처럼 농부들이 고된 농사일을 하고 하루 즐기며 풍년 농사를 기원하는 노동적인 축제는 드물기 때문에 안동 풋구 축제는 더 가치가 있는 축제라고 생각됩니다. 네, 농부들이 하루 일을 쉬고 노는 날, 풍년 농사를 기원하는 날이 풋굿이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호미씨씨라는 말이 되게 기억에 남아요. 호미를 걸어두고 잠시 쉰다. 그래서 풋굿을 호미씨씨라고도 불렀다고요. 네, 이렇게 힘든 농사일을 마치고 하루를 정해서 즐겁게 놀고 쉬는 날이 풋굿인데 안동 풋굿축제가 2004년부터 시작됐다고 들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네, 안동 풋구축제도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동 풋구축제는요, 요즘 들어 풋굿 행사 원래 모습이 다툼 사라지고 있음을 안타깝게 여겨 지난 2004년 와룡 오천 군자리에서 첫 회를 시작하여 올해로 18회째를 맞았습니다. 네. 제1회 때, 제1회부터 3회까지는, 안동문화원에서 주관하던 행사를, 제4회부터는 와룡 면민들이 안동 풋구축제 보존회를 설립 주관하여 축제를 개최하면서 주민화합과 면민의 자긍심을 한층 더 높이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네. 4회부터 풋구축제 보존회를 우리 면민들이 만드셨군요. 네네네. 와룡면 오천 군자리, 대한민국 제1호 문화역사마을로 지정된 것을 기념해서 시작됐다라고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그렇습니다. 네. 군자마을 요즘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군자마을에 대해서도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와룡면 군자리 마을은요, 와룡면 오천리에 위치하여 일명 외내라고도 하고 불러요. 네. 안동댐 수몰로 사라지고, 한 2km 떨어진 지금 위치에, 마을의 가옥과 정자 등을 그대로 옮겨왔으며,
약 한 500-600년 전 광산김씨 농수 김효로가 정착하면서 형성된 마을이며 안동 부사였던 한강 정구 선생이 네. 오초 마을에는 군자 아닌 사람이 없다고 한 말 그래서 연유하여 군자 마을이라는 이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선시대부터 조선시대 전기부터 끊임없이 많은 학자들을 배출해낸 군자 마을은 그 분위기에 걸맞게 매우 단아한 분위기와 풍기는 마을이며 강원산 김씨 군자 마을 종중 종가인 후조당 그리고 순잡방의 저자인 김리우 고택, 탁청정 등 20여 채의 고택 등이 원형 그대로 잘 보존되어 있으며 시내에서 도산소원 방면으로 35번 국도를 따라 가다 보면 오른쪽에 군자 마을이라는 표지판이 있으며 산 중턱에 자리한 마을에는 앞 그 골짜기가 아주 호수를 이루고 있어 풍광이 매우 아름답은 곳입니다. 네, 군자마을 이름만으로도 되게 편안함이 느껴지는데. 네, 그렇죠. 네, 예. 네. 이 풋구 축제가 또 이곳에서 이렇게 또 시작이 되고 한다니까 더 가보고 싶은 마음도 드는데요. 풋굿의 전통을 이어간다는 점에서도 사실 큰 의미가 있잖아요. 네네. 예, 그 의미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이제는 그 풋굿이 거의 사라져 안동 풋굿 축제가 전국 유일한 세시 풍속으로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축제에서는 또 어떤 행사가 있었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오늘 축제는요, 참 붉은 먹거리와 다채로운 경기로 하루를 즐겁게 보냈습니다. 네. 안동 풋굿 축제 앞으로 또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면 좋을까요? 예, 전통 문화 보존 차원에서, 안동 풋굿 축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신명 나누는 축제로 만들어, 시민화합과 많이 되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네. 와룡은 고구마도 유명하고 마도 유명하고 그렇잖아요. 와룡 자랑 마지막으로 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우리 와룡면은요, 특산물인 그 속 깊은 와룡 고구마, 그리고, 밭의 보약, 와룡 산약, 수출하는 와룡 사과, 꿀맛 나는 와룡 꿀단호박, 그리고 와룡 자두, 생강, 남자의 밥식하면 와룡살이 최고입니다. 네네. 그리고 진정 나들이 와룡 잡곡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네. 와, 정말 아까 축복의 고장이고 친환경의 고장이고 풍요의 고장이다라고 와룡을 소개해 주셨는데 정말 유명한 곳들이 많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안동 풋굿축제 보존의 권영 회장 연결해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천용길의 정치 TMI 뉴스민 천용길 편집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편집장님. 네, 죄송합니다. 잠시 연결이 지연되고 있는데요.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치 TMI 주제는 과연 어떤 이야기를 또 나눠주실지 뉴스민 천용길 편집장님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결이 됐을까요? 네, 아직 안 됐고요. 자, 오늘 풋굿축제 이야기도 나눠봤고요. 최진봉의 시사 포커스에서 또 시사 이야기 나눠봤는데 우리 천용길 편집장님은 또 어떤 이야기 해주실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편집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정치 TMI 주제는 어떤 내용일까요?
네, 아무래도 많은 분들의 관심사인데요.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우리 경북 정치권은 왜 이렇게 조용할까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 왜 이렇게 조용할까? 경북 지역 정치인들 현 정부 여당 소속이 많잖아요. 그래서 목소리를 못 내는 게 아닌가요? 네, 맞는 말씀이기는 한데요. 이게 국제관계와 우리 지방자치의 관점에서 좀 상세하게 풀어드려볼까 합니다. 먼저 국제관계인데요. 제가 이 시간에도 여러 번 전해드렸는데 올해 초 나왔던 우리 정부의 강제징용 피해자 제3자 변제안이 나온 것도 이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네.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 그리고 기시다 우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18일 정상회의를 진행했지 않습니까? 네. 네, 이 삼국 정상이 다자회의장이 아닌 단독으로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삼국 협력을 담은 이 캠프 데이비드 원칙과 또 정신 등 3건의 공동 성명을 채택했는데 이 정상회의를 최소 1년에 한 번씩 모임을 정례하고 이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공동으로 대응하자 등이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이 당초에 이 자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논의 또 하면 어떨까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논의장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우리 정부가 이렇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강경한 좀 반대 입장을 내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이 지난해부터 이어져 왔던 한미일 안보 협력이 원인이다라고 하는 분석이 이 때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네, 강경한 입장을 내지 못하는 이유가 한미일 안보 협력 때문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지금 각국의 입장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일단 일본의 아사히 신문이 오염수를 방류한 직후에 각국의 반응을 설명한 기사를 보도했는데요. 나라별 찬반 입장을 동그라미 X 세모로 분류를 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동그라미로 분류를 했는데 이미 미국은 국무부 장관이 지난 15일에 일본의 오염수 방류 계획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지지 입장을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또 태평양을 끼고 있는 오스트레일리아와 이 필리핀은 찬성한다라고 보고 이 동그라미로 평가를 했고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를 단행한 중국이나 홍콩, 북한은 이 반대를 상징하는 X표로 이 분류를 했습니다. 우리의 경우에는 지금 세모로 분류를 해놨거든요. 네, 우리 정부가 이 입장을 밝히면서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서 이 과학 기술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오염수 방류를 찬성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입장을 발표했거든요. 때문에 좀 보류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데 아까 앞서 제가 한미일 이 3국의 관계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주일본 미국 대사가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방류를 지지한다면서 오는 31일 후쿠시마현을 직접 방문해서 이 지역에서 잡힌 생선을 직접 먹겠다라고 하는 약속도 했는데 지금 미국과 일본 사이에서 우리 정부가 좀 끼어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는 끼어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정치권 상황도 짚어봐야죠. 네, 우선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정의당, 진보당까지 원내 야당들은 강하게 좀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일본 어민들이 열고 있는 집회에 참석해서 함께 반대 입장을 밝히겠다라고 하기도 했거든요. 한 가지 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지금 우리 어민들이 수산물 소비 감소에 대한 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공식적으로 어민단체가 이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수협의 경우에도 이후에 후속 대책을 정부가 마련해야 된다 이런 요구는 하지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입장은 밝히고 있지 않거든요. 이 반면에 일본 어민협회는
공식적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입장을 현재까지 고수하고 있고요. 일본 정부를 상대로 이 법적인 소송에도 나서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와 상황이 좀 거꾸로 가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이 때문에 정부의 결정을 보면 우리 경북도 내에서도 정치권에서는 좀 이 반대 입장을 공식화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철우 도지사가 어제 오염수 방류에 대한 긴급 대응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보통 긴급 대응 성명이라고 하면 강한 찬성이나 강한 반대 입장을 밝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이 국민 여러분께서 걱정이 크실 것으로 생각한다. 이 무엇보다도 이 동해 바다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이 깨끗하고 안전한지 철저하게 감시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후속 대응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의회 역시 성명을 냈는데, 이 배한철 경북도의회 의장 명의의 성명을 통해서 오염수 방류에 따른 도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이 수산물 소비 침체로 관련 종사자들에 인한 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협력을 다하겠다. 그러니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 반대나 찬성 입장을 내지 못하고 후속 대응에만 강조하고 있는 모양새였습니다. 네, 어떤 입장도 확실하게 분명하게 밝히진 못하고 후속 대응에만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다. 우리 정치권은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우리적 정치인들은 어떤지도 살펴봐야죠. 네, 어떻습니까? 먼저 그 이미자 상주문경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이미자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이 언론의 탓을 했습니다. 이 광우병 사태를 선동했던 KBS, MBC에 국민들은 더 이상 속지 않는다면서 위험하다는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는데도 선동질에 속지 말고 전략적인 이익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역시 영양, 영주, 울진, 봉화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 박형수 의원은 앞서 열렸던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다루는 게 불필요하다라고 하는 입장을 이 방송에 출연해서 하기도 했거든요. 사실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들 역시 이 정부의 입장에 힘을 좀 보태는 모양새이고, 게다가 이미자 의원이 말했던 이 전략적 이익 측면, 이 부분은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를 염두한 것으로 좀 풀이가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2년 전에 방금 말씀드렸던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한번 짚어주시죠. 네. 2021년에 국회에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결의안을 채택했는데요. 당시에 여야 할 것 없이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당시에 결의안에 찬성했던 이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이 총 59명이었습니다. 59명. 그중에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우리 북부 지역의 이 박형수, 이미자 의원이 모두 포함됐습니다. 그러니까 2년 전에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강한 반대와 더불어서 당시 정부를 운영하고 있던 문재인 정부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방류를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성명에 함께 참여했던 겁니다. 이 경북으로 넓혀보면 59명의 국회의원 가운데 이 경주를 지역구로 하고 있는 김석기 의원, 구미의 김영식 의원, 이 포항의 김정재 의원, 경산의 윤두현 의원, 영천 청도의 이만희 의원, 그리고 성주 고령 7국의 정의용 의원도 찬성 명단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반대표를 던진 국민의힘 의원이 3명 딱 있었는데 우리 경북 지역 국회의원들은 모두 2년 전에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에 적극적인 입장을 발표하기도 했었습니다.
2년 사이에 생각이 뭐 바뀌었을 수도 있겠지만 2년 전에는 반대했던 분들이 지금은 거의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데 지역민들의 우려 목소리를 좀 담아줘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국회의원들은 국정 운영 보조에 맞춘다 이렇게 보면 지방자치 관점에서 보면 지방행정부나 의회는 어떨까요? 맞습니다. 그 앞에서도 잠깐 이야기 드렸지만 이철우 경북도지사, 이 배한철 경북도의 의장 모두 긴급 성명을 통해서 이 국민적 우려를 언급하면서도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는 메시지를 내지 않았습니다. 후속 대책에 대해서만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또 한 번 짚어드리면 이 2년 전에 이철우 경북도지사도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이 도지사 명의의 성명을 내기도 했었거든요. 네. 이 지방자치라고 하는 게 국정 운영을 완전히 거스를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이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할 수도 있는데 이번에 우리 지방의회와 지방정부를 보면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권한을 적극적으로 쓰지 않았습니다. 가령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시기에 대한 좀 조정이 필요하다거나 그러니까 조금만 더 검토를 하고 이후에 방류해도 늦지 않다. 정부가 좀 나서달라. 이런 입장을 낼 수도 있고요. 수산업 종사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이 좀 우선이고 피치 못하게 우리 정부가 일본의 방류를 막을 수 없다면 수산업 종사자에 대한 대책 마련, 일종의 특별법 제정이 되고 나서 방류해야 된다. 빠른 특별법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 정도는 충분히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동해안을 끼고 있는 우리 경북 지역 이외에도 사실 바다가 이 동해 바닷물이 남해나 서해로도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때문에 이 바다를 끼고 있는 자치단체들은 이에 대한 입장을 또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전라남도 역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다가오자 어제 입장문을 냈는데요. 우리 정부가 수산업계 직간접적 피해 보상과 생계 지원 등 대책 마련의 근거가 될 일종의 특별법을 먼저 제정해야 한다라고 하는 목소리를 전라남도는 냈습니다. 그리고 원산지 의무 표시 제도를 강화하고 수산물을 유통하기 전에 방사능 검사 건수도 대폭 늘려야 한다. 이런 요구안을 전라남도는 담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 광주광역시 역시 서면 브리핑을 통해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광주 시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고 수산업 종사자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재난이다라고 오염수 방류에 대한 좀 입장을 좀 분명히 했고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명백히 일본 정부에 있고 오염수 방류를 사실상 용인하고 있는 우리 정부는 방류가 즉각 중단되도록 노력을 다해야 한다라고 하는 입장문을 밝히기도 했는데 이에 비춰보면 우리 경북 지역의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목소리는 조금은 아쉬움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광주나 전라남도의 지방자치단체는 분명한 입장을 보여줬는데 우리 지역의 지방자치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은 그런 내용을 얘기해 주셨고요. 그럼 오늘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본다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우리 시민들께서 청취자들께서도 완전한 이 불안을 해소하기에는 시간이 더 필요할 수밖에 없을 걸로 보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는 게 일본이 처음이 아니라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우려를 하는 것은 당연할 수밖에 없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수산물 소비 감소에 대한 우려 역시 심리적으로 시민들께서 느끼는 이 불안감이긴 한데 사실 이 1년 안에 당장 우리 연안의 수산물에 영향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수산물 유통 과정에서 어느 지역에서 잡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검사나 검역 과정이 조금 더 투명해지고 상세해질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이런 질문을 우리 정치권에서, 지방 정치권에서도 답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캠프 데이비드 선언에서 한미 일이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이 공동의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주는 도전, 도발, 위협에 대해서는 협의하기로 약속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이 내용 안에 들어가지 않는지 우리 정치권은 답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과학기술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면 왜 일본은 다른 방법도 아닌 이 해양 방류를 길을 쓰고 고집하는지, 우리 정부는 아무 문제가 없다면 왜 적극 찬성하지 못하는지, 이에 대해 정치권이 시민들에게 답을 좀 내놔야 할 때가 아닌가 말씀드려 봅니다. 네, 정치권이 이젠 좀 답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해줘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까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천용길의 정치 TMI 뉴스민 천용길 편집장과 함께했습니다.